요즘 뭐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외에는 우리 스튜디오도 잘 안 보이지만 다른 정당들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건지 우리가 안 봐주는 건지 뭐 정의당도 있고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원내 정당인데 존재감이 좀 약합니다. 사실 물밑에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입니다. 눈에 띄는 정의당. 포스트 심상정 얘기를 하면서 차기 당대표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인물들이 후보로 나왔습니까 지금? 지금 한 4파전으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당대표 선거가. 그 4명을 말씀드리면 선임 대변인을 지낸 김종철 후보가 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사무장이었던 다 아시는 그 박창진 후보가 있고 네. 또 부대표였던 김종민 후보가 있고요. 현역 의원이자 원내대표를 지낸 배진교 후보 이 4명이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네. 지금 코로나19 확산 상황이라서 원래는 대대적으로 유세 활동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비대면 온라인 유세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는 23일에서 27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한 다음에 그 투표 마감일이 27일에 바로 당대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후보들 관심도가 민주당도 그랬지만 조금 많이 멀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후보들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인물이 적합하죠? 정의당에? 일단은 정의당 당원들은 이 네 후보를 잘 알 거예요. 근데 한 발 멀리서 보면 대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그 당내 입지는 있지만 대중적 인지도가 없는 3명과 네. 당내 입지는 없지만 대중적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한 명이 싸움이에요. 박창진 네. 씨를 말하는 거죠? 박창진 후보 같은 경우 대중적 인지도는 없지만 정의당의 당내 기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입당 자체가 굉장히 늦었고요. 현역 의원이 된 적도 없었고요. 지금 어떤 직책을 한번 맡았긴 했지만 사실 거의 뭐 이번에 처음 생긴 직책이기 때문에 이게 힘을 발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박창진 후보가 일단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을 수는 있으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당선 가능성을 높게 스스로 점친다 하더라도 어떤 정책을 남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이제 퇴직하면서 그 불거졌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노동권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나갈 것이고 이 부분을 정의당의 정강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대표 정책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당선 가능성인데요. 배진교 현역 의원은 일단은 이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가야 된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은 저는 이게 굉장히 흔히 말하는 유유자적한 느낌이에요. 크게 각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크게 각을 세운 거는 두 후보입니다. 김종철 후보와 김종민 후보.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거리를 두고 당색을 뚜렷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종철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민주당을 정의당의 정책 이중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돼요. 그게? 그런 이야기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출사표니까요. 본인의 얘기니까. 본인의 예, 얘기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김종민 후보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김종민 후보를 좀 조사를 해보면서 일단 4명의 후보 출사표가 공약 다 봤습니다. 네. 조금 특이했었던 것이 김종철 후보는 일단은 비례대표에 참전해서 번호를 받았지만 당선 못했죠. 네. 김종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시당 위원장을 하면서 성소수자위원회 건설에 큰 공을 세웠고 네. 두 번째는 험지에 출마하는 것이 진보 정당의 역할이기도 하다라면서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정의당 당원 아시겠지만 은평을에 출마했어요. 출마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당 당원들이 비례 김종민 후보가 뛰어들었으면 앞순위 받았을 텐데 왜 지역구로 나갔어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지역구로 뛰어들어든다. 물론 은평을에 출마해서 4.5%라는 아주 낮은 득표율을 했지만 그렇게 투쟁 정신도 있는 후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의당 당원들에게 어필하는 부분이 굉장히 클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청년이니까 이런 부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청년 공약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청년, 학생, 여성,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강하게 하고 있고 마지막 출사표에 보면은 심상정 대표의 당이었다. 네. 노회찬 의원의 당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아하. 2세대, 3세대 정치인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는 김종민 후보가 가장 발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6석에 그치면서 총선 이후에 당 쇄신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을 시도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냉정하게 말하면요. 혁신위의 성과보다는 개파 갈등만 드러내고 말았다고 냉정하네, 좀 진짜로. 너무 박하게 평가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예.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여졌던 게 8월 13일인가 그때의 혁신위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혁신안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한 혁신위원이 이렇게 등장해서 뭐 혁신이 심상정 대표의 책임 면피용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 기획조차도 실패했다.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저 사람 뭐냐. 뭔데 이렇게 지금 당 큰 행사에서
저러느냐 네. 이렇게 좀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때 장혜영 위원장이 이렇게 해명을 했었거든요. 이것 봐라, 혁신이 안에서 총의를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냐, 이런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로 봤을 때도 정말 쉽지 않았던 혁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정의당 지금 예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세대 교체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비판과 얘기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황교안 부대변인 물어봐도 될지 정의당이 좀 필요한 게 뭐 좋아요, 정의당? 좋아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인데 아니, 제가 같은 편 아니죠. 같은 편 아닙니다. 어떻게 정의당의 어떤 과제를 한번 제가 들어봐도 될까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네. 말씀드렸는데 정의당이 국민들 마음 얻기가 제일 쉽다고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해야 되고 민주도 찾아야 되고 그 당시 미래통합당은 미래도 생각해야 되고 통합도 생각해야 지금 되는데 국민의 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아니죠. 국민과 힘을 같이 해야 아, 돼요. 그래야 됩니까? 예. 정의당은 정의만 되찾으면 된다고. 정의만 그래서 되찾으면 제일 된다.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이제 뭐 다 아마 공통적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물 중심 정당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다른 정당들은 이제 조금 이제 과거 인물 중심 정당에서 많이 벗어난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정의당 같은 경우는 노회찬 전 의원이라든가 심상정 의원, 그다음에 이정미 전 의원 뭐 이런 분들도 좀 이분들한테 너무 좀 의존되는 부분이 굵직굵직한 있어서, 인물들. 예. 네. 사실 이정미 의원도 재선을 못했지만 이분들 빼고는 재선 이상 의원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그 뒤에 어떤 정치적 역량을 키운다거나 지역구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특정 개인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당 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어떤 인물을 발굴하고 좀 키우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첫 번째고요.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념 정당의 틀에서 조금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아무래도 정의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더 이념 지향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물론 그런 선명성도 좋아하지만 좀 이념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과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실용 정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내놓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더라도 그것들이 과연 현실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좀 더 실용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대안 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지금 4명 후보 모두가 이제 민주당 이중대에서 벗어나겠다라고 공통적으로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정의당의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보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싫고 민주당도 못 믿어온 사람들, 그분들이 사실은 정의당을 지지를 하는 건데 없을까? 국민의힘 다 싫어할까요, 거의 다? 아니 정의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아마 가장 싫어할 겁니다. 우리 공화당 정도 좀 더 싫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근데 본인이 얘기하니까 제가 아니면 반박을 기독자유통일당 못하겠어요. 뭐 이런 데를 더 예, 싫어할 수도 예, 있고요. 근데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조국 전 장관 사건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 이제 그런 일이 계속 되다 보면 이제 민주당과 비슷한데 민주당 이중대인데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계속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단절하고 갈 수 있는 것 그 세 가지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리해요. 상대가 바라보니까 남의 그 약점이나 이렇게 바꿔야 될 부분이 잘 보이는 것 같은데 공감하시지 네, 않습니까? 공감하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심상정 전 대표가 이번 총선을 시작하기 전에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해서 각 정당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제2의 정당, 위성정당을 만들기 전이라 정의당이 의석수를 굉장히 많이 얻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안배해서 많은 사람들 영입했습니다. 군인도 데려오고요, 이자스민 전 의원도 데려오고요, 박창진 사무장도 데려오고요,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패가 됐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노선을 택할 것인가. 적어도 다음 총선까지 3년이 남아 있어요. 아주 긴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대중정당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확장성을 고민할 것인가. 다시 소수의 코어 정당을 가면서 끈끈하게 갈 것인가. 이 두 노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수의 후보가 일단은 코어 정당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핵심 정당으로. 그렇다면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흔히 말하는 정책, 지금 다 얘기하는 것이 젠더 평등, 기후 정의, 노동 존중. 근데 이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기후 정의를 얘기할 거면 탈핵 당연히 얘기하겠죠. 네. 그럼 탈핵을 했을 때 다른 나라 사례, 뭐 독일은 뭐 다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나라 현실에 비교했을 때 탈핵을 하면 어떤 걸 대체 에너지로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해야 됩니다. 아하. 그냥 막연히 탈핵합시다. 원자력 다 없앱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대체한 것은 지속 가능한 것인가.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당 얘기가 맞네?
저 가이드라인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도 정책은 정의당이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이 코어가 끈끈해지고 결국 거기서부터 다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아하.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하다가 본질까지 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코어를 그러니까 정체성을 아주 뚜렷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지금 현재 재선 의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지역구로 갔을 때 실패한다는 거거든요. 심상정원밖에 없죠. 지금. 그렇다면은 지역구 말고 다른 정치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비례대표 후보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 조성실 후보라고 있습니다. 네. 행동하는 엄마들이라는 시민단체로 활동했었는데 당사자 정치라고 하죠. 엄마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떤 것이 바뀌었을까? 네. 바뀌어지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었던 유치원 3법 이것을 발단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하. 그 시민단체가. 네. 그렇다면 거기로도 사실은 정의당 사람들이 가서 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외부에서도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세력을 규정한다면 정의당은 충분히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으로서는 어렵지만. 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예리하고 막 웅변같이 분석을 자기 얘기 아닐 때는 또 남의 얘기는 편합니다. 남의 얘기가 오늘 정의당 분을 모셔놓고 해야 되는데 정의당은 지금 없는데 우리만 지금 얘기를 하는. 네. 우리 기자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또 제가 정의당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관계자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랑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딜레마가 있는 게 정말 정의당의 당원들을 위한 코어 그런 핵심 코어들을 위한 그런 정책과 노선을 하면은 좋긴 좋은데 네.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대중성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또 성소수자 문제 뭐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젠더 문제 같은 젠더 거. 문제라든지 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대중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하기 위한 힘 있는 정치인, 대중성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데 그 심상정 대표 외에 그런 인물이 있는지 또 발굴해야 되는 그 숙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 체제에 대한 피곤함은 있지만 그렇다고 심상정 대표를 대체할 만한 누군가를 찾기는 아직 지금 정의당이 좀 부족한 게 있기 아하. 때문에 그런 숙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 게 바로 선거법이 있습니다. 선거법이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혼란스러웠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선거법 개정이 좀 사실 실패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정의당만의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할 건지 그 과제가 있는데 이건 아직 3년이 남은 문제니까 좀 천천히 해도 되지만 여러 가지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정의당에 대해서 평가하고 예측하는 오창석 평론가와 황교안 대변인을 보면서 TV 보면서 안 웃긴 개그맨이 왜 안 웃기는지 설명하고 있는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남 얘기는 참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 얘기 저도 같지 재판 않습니다. 방청할 때는 왜 저 재판을 왜 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 저는 똑같은 집니다. 것 같네요. 다음 예. 주부터 계속 정의당 얘기. 네, 이 정의당의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또 이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그렇죠. 요즘 들어 많이 좀 소원해 보이긴 합니다. 특히나 이 고 박원순 시장 이 조문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많은 당원들이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정의당, 민주당과 이 관계 설정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일단 뭐 빠져나간 당원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지지한다고 들어온 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거의 균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정의당 관계자가 일단은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협치를 해야만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민주당이 독자 노선을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연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범진보로 두 당이 엮여 있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범보수로 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분된 진영으로 봤을 때는 같은 틀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책적 공생관계가 가능하고 정의당이 강력하게 원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같이 통과시켜주고 또 민주당이 혼자 독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하는 법안에 대해서 정의당의 동의를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발맞춰 나가는 모습을 충분히 지금부터는 연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열린민주당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이낙연 대표하고 최강욱 대표가 만났는데요. 큰 바다에서 만나자 이런 발언을 좀 했습니다. 결국 합당에 좀 감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합당이 되는지 또 된다면 언제쯤 될까요? 이거 오창석 평론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의석수 규모만 따지면은 민주당은 큰 바다가 이미 됐고요. 바다죠 거기는. 예, 열린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실개천이죠.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로 사람으로 극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큰 바다에서 만나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흡수 통합처럼 들려지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발언이 큰 바다라는 뜻이 큰 판에서 만나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큰 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라든지 네.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내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판이 있었을 때 힘을 합치자라든지 또는 대선이 있습니다. 더 큰 네. 판이 있죠. 그 더 큰 판에서
합당을 해서 컨벤션 효과를 이루고 아.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두 당에게 도움되지 뭐 아무런 이슈도 없는데 갑자기 합당한다고 해서 지금은 아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타이밍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합당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자꾸 저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러면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네. 지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원내 정당 중에서 어떤 정치적, 정책적 차별성이 가장 없는 정당이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이제 미래통합, 아니, 국민의힘과 어떤 합당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정치적 차별성은 좀 존재한다. 그냥 안철수 대표라는 대선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열린민주당은 그런 뭐 대선 후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고 지금 176석 여당에 사실 3석 더 넣는다고 해서 큰 의미가 지금 당장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바다를 재보궐로 볼 것인가, 뭐 대선으로 볼 것인가, 그 판단에 맞춰서 게다가 또 이제 이쪽에서 이제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과 뭐 혹시 합당이나 뭐 이런 절차나 경과에 맞춰서 아마 판단을 할 것 같고요. 네. 하나 정정하고 싶은 거는 이제 큰 바다는 국민의힘과 뭐 더불어민주당이 다 같이 모든 정당이 같이 합쳐져 합당한다고요? 아니 다 모여서 깜짝이야. 바다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한강 정도 하시고 저희가 낙동강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감하시네요, 많이. 네. 그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이 열린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좀 올라갔거든요. 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뭔가 좀 더 센 맛, 강한 맛, 매운맛을 원하는 이 강성 여권 지지자들이 이 열린민주당에 모이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 자, 과연 합당하는 게 옳을런지 아니면 그냥 독자 정당으로 남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 여기 뭐 별로 의미 없다고 그만 대변인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강한 맛이 좀 있지 않습니까? 좀 세다 이런 느낌은 근데 아닌가요? 한강에 물 한 바가지 더 넣는다고 뭐 큰 한강 염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짜기는 짠데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창수 평론가님. 네. 저는 이제 파급력이 역시 가장 극대화될 때 합당이나 합당 아하. 시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의석수가 3석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7%까지 올랐던 적이 있어요. 네. 그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의석수가 3명인데 사실 이 비례 후보 중에 3번으로 당선된 강은미 의원이죠.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결국 이제 김진애 의원과 최강욱 의원 두 사람의 흔히 말하는 하드 캐리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이 의원들의 활약상이 앞으로도 전개가 분명히 될 겁니다. 민주당에서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발언들을 이 두 의원들이 대신하거나 또는 선제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열광하는 지지자들은 분명히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네. 열린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랐는데 결국 합해보면요. 예전에 민주당의 지지율 높을 때 열린민주당의 지지율 낮을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이걸 어떻게 보면 성향의 변화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럼 민주당 안에서는 어떻게 네.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하는 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그게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 매운맛이 좀 약간 문제입니다. 너무 맵다 이 말이네. 네. 아. 그게 그 매운맛이 좀 다 같이 동화가 되면 상관이 네. 없는데요. 그분들만 튀게 되면 통제가 안 됩니다. 아. 왜냐하면 175석도 지금 통제가 안 되는데 플러스 2명에 176입니다. 6. 176인가요? 네. 제가 아 맞다. 그때까지 이낙연 대표 혼자 빼면 175네요. 네. 네, 그 의석수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안 돼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가뜩이나 그 김진애 의원님 같은 그 파이터가 네. 네. 이제 등장하게 되면 더욱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분들이 밖에서 좀 민주당을 지원하는 형태가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긴 한데 네. 아직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한 의견이 좀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나중에 선거를 앞두고 좀 얘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맵기는 매운데 뭐 먹기는 좀 그래서 네. 큰 한 번만 일이 먹으면 있을 바로 때? 중독되는데. 먹으면 이렇게 된다. 이 사실 상임위 말씀을 있을 때 하시네요. 열린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봅니다. 오늘은 어떤 발언에서 저희를 즐겁게 해줄 것인가, 기사를 쓰게 해줄 것인가. 예, 그걸 좀 기자분들은 더 좋아하시는군요. 그런 게 매운맛을. 사실 조금 매운 게 없잖았습니다. 맛있으니까. 네. 네. 자, 네. 또 합당에 관심 있는 당이 하나 더 있죠. 국민의당이에요. 김종우 위원장은 뭐 연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름이 거의 좀 비슷하잖아요. 그 색깔도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 어떻게 합당 안 합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4차 추경안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라든가 뭐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 사실 국민의당 지금 이제 의원 3분이잖아요.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의원들
권은희 의원이나 이태규 의원 같은 분들하고 같이 국민의당에서 했던 분들이 저희 당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김수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당에서 홍보본부장 맡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같이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어떤 교감이나 어떤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교감이나 아니면은 보는 시각이나 이런 거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합당에 대해서는 네.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일단 본인이 출마할지 안 할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출마를 안 하고 합당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럼 국민의당은 내년도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인가? 그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도 내지 않으면서 바로 대선에 가서 우리가 전국 정당인이 찍어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뭐 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총선 기획 재보궐선거 기획단을 네. 곧 출범할 건데 어떤 선거 일정이나 그리고 어떤 경선 방식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 지방단체장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원 선거인당 5대 이제 일반 국민 5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냥 들어와서 이 경선에 그대로 참여를 했을 때 과연 그 경선 통과가 가능할 것인가 그러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있을 것이고요. 본인은 어떻게 보면 추대를 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이후에 당원 당규가 개정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보고서 계속 버티기만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주변에서 출마나 혹은 합당에 대한 압력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선거 기획단이 뜨고 거기서 당원 당규 개정이라든가 추진 일정 그런 걸 보고서 그 뒤에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쯤 이 얘기가 나올 네. 것이다. 네, 저는 이 국민의당의 이 합당 관련된 속내를 조금 이렇게 엿볼 수 있었던 장면이 알 수 있습니까? 이 국민의힘 당명 바뀌었을 때 네. 전 당연히 유사정당이라고 난리 칠 줄 알았거든요. 예. 한 글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예. 그런데 은근슬쩍 환영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합당에 대해서 생각이 있구나, 의지가 있구나라는 걸 저는 좀 느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인배십니다. 아무리 대인배라고요. 예. 자, 아무리 대인배여도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쉽지 않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최대한 몸값을 좀 올리고 난 다음에 합당을 해야 될 텐데 한다면 저는 그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선거입니까 또? 글쎄요, 저는 이게 결국은 저는 그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 후보군이 어느 정도 등장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도 지금처럼 계속 낮고 안철수 후보의 대선 후보 지지율도 계속해서 지금 한 자릿수를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네. 지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엄청난 대선 후보군이 나왔다. 그럼 솔직히 할당할 필요 없어요. 큰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합당의 시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컨벤션 효과를 얻지 못했을 때 합당을 했을 때 가장 큰 힘이 발휘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상황이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의 꿈은 대통령밖에 남지 않았다는 건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를 강력한 사람으로 내세워서 단일화를 시킬 수 있다면 그런 방식을 택하고 마지막에 대선 후보 때 본인이 직접 참전하는 방식으로 저는 택하지 쉽게 역시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합당하지 않듯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역시 쉽게 합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유나 기자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정치권에서 계속 보면은 뭐 정당 간의 이합 집산이 있었을 예. 때가 항상 선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앞두고 서로 분리할 때 합당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서로 각자의 힘이 있을 때는 굳이 우리가 왜 합당을 하느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선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빠르면 그 시점이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러네요. 예, 그때가 될 수도 있겠고 그때 합당하지 못하면 연대라는 방법도 있거든요. 후보 간.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2022년 대선이다. 대선을 앞두고 각자 정당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하다면 올해 한 해 좀 뭔가 해야 되겠네요. 저 보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데 선거 전체적인 일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싫으세요. 다시 물어보실 줄 아니, 몰랐어요. 여쭤보고 싶어서. 아까 답변을 한 거라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일정이 나와야 국민의힘인데 왜 본인 힘이 제일 없으세요? 오늘 첫 주제에서 너무 힘을 빼고 뒤로 갈수록 지구력이 부족합니다. 자, 두 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정의당도 있고 열린민주당도 있고 또 국민의당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 정당이 또 어떻게 또 활동을 하는지 국민들은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